어머니, 효도 여행 가요.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선 아들은 재산을 노리고 저를 무인도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늙은 어미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처절한 복수극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박정희의 기억 속 그 어느 날보다도 풍성하고 따뜻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을 지키며 홀로 키워낸 아들, 진우. 어느새 훌쩍 자라 번듯한 회사원이 된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차린 저녁상이었다. 최고급 한우 등심이 지글거리는 소리, 진한 사골 국물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맞은편에 앉아 연신 그녀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아들의 다정한 미소.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았다. 지난 수십 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속이 깊고 표현이 다정한 아들이었다. 비록 아비 없이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정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요, 보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건네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행복에 겨워 웃었다. 갚기는 뭘 갚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인걸요. 진우는 와인 잔을 들어 보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이 어두운 조명 아래 기묘하게 번뜩이는 것을 정희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선물이랄 게 뭐 있니?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예요. 어머니, 저랑 단둘이 여행 가요. 여행. 정희의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녀의 삶은 시장의 좌판과 허름한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동선이 전부였다. 아들의 수학여행 길에 변변한 도시락 하나 싸주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니. 정희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디로 가는데?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어머니랑 저 단둘이서만 푹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이번 주말에 바로 떠나는 거예요. 진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듯했다. 그의 치밀하고 자상한 모습에 정희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그녀는 주변 상인들에게 아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몇 번이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다. 여행 당일, 진우는 새벽부터 그녀를 깨웠다. 그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옷은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멀미약은 챙겼고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정희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마냥 들뜨고 행복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해의 한적한 항구였다. 진우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어선에 어머니를 먼저 태웠다. 낡았지만 정겨운 배였다.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여행의 시작이에요. 배가 무틀 떠나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스쳤다.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부서지는 파도 소리.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1시간쯤 달렸을까? 저 멀리 안개 사이로 그림 같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작고 아름다운 섬. 진우가 손가락으로 섬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저기에요. 우리가 오늘 머물 곳. 배는 섬의 작은 선착장에 멈춰섰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부축해 섬으로 안내했다. 섬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가득했다. 진우야, 여긴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그래서 더 좋잖아요. 우리만의 세상인걸요. 어머니, 저기 언덕 위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지다고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올 테니 먼저 올라가서 경치 구경하고 계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진우는 그녀의 등을 떠밀며 언덕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온다는 핑계로 다시 배 쪽으로 걸어갔다. 정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들이 가리킨 언덕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뱀이 마침내 차가운 독리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박정희는 아들의 말대로 느릿느릿 언덕을 올랐다. 오랜만에 흙길을 밟는 감촉이 정겨웠다. 숨이 조금 찼지만 아들이 곧 맛있는 음식을 들고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 언덕 정상에 이르자 과연 진우의 말대로 눈앞에 절경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점점이 떠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하얀 뭉게구름. 정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진우야, 정말 멋지구나. 빨리 와서 같이 보자. 그녀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선착장 쪽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진우가 타고 왔던 작은 어선이 선착장을 떠나 빠른 속도로 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의 갑판 위에는 아들 진우가 미동도 없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야?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것이리라. 장난치는 것이겠지. 그녀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진우야, 뭐 하는 게냐?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하얀 물살을 가르며 멀어져 갔다. 진우의 모습이 점점 더 작아졌다.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갈 리가 없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언덕을 비탈을 굴러내려오듯 달려갔다.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뺨이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었다. 안 돼. 진우야. 엄마 여기 있다. 돌아와. 제발. 그녀의 절규는 거대한 바다의 울음소리 속에 허무하게 묻혀버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텅 빈 바다를 향해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지던 배 위에서 진우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악마의 조소였다. 그 차갑고 잔인한 손짓을 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쏴 차가운 파도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 아팠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섬을 헤매기 시작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 하지만 섬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인가도 불빛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어둠 속을 떠돌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맹렬하게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가느다란 팔로 자신의 몸을 감쌌다. 배고픔과 갈증, 추위, 그리고 공포. 원초적인 고통들이
늙고 쇠약한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왜 대체 왜? 그녀는 아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 다정했던 미소, 그 따뜻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비극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삶이 왜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아야만 하는가. 그녀는 밤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것이다. 아들이 파놓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무덤 속에서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가늠할 뿐이었다. 박정희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짐승의 시간에 가까웠다. 첫날, 그녀는 오직 절망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다. 혹시나 진우가 마음을 바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그러나 바다는 그녀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비어 있었다. 둘째 날, 극심한 갈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바닷물을 마시려 했다. 하지만 짠물을 마시면 더 위험하다는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섬 안쪽으로 향했다. 살아야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아들을 다시 만나 그 이유라도 물어야 했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다. 흙냄새를 맡고 축축한 이끼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바위 틈에서 아주 조금씩 이슬처럼 스며 나오는 샘물을 발견했다. 기적이었다. 그녀는 바위에 입을 대고 흙탕물이 섞인 차가운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생명수였다. 그 물 한 모금이 꺼져가던 그녀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었다. 갈증을 해결하자 이번에는 굶주림이 찾아왔다. 그녀는 먹을 것을 찾아 섬을 뒤졌다. 다행히 섬에는 이름 모를 산딸기 종류의 열매들이 곳곳에 열려 있었다.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매 하나를 따서 맛을 보았다. 시고 떨었지만 먹을 만했다. 그녀는 그날 평생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달콤한 산딸기로 허기를 채웠다. 밤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어둠이 내리면 온갖 종류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자신을 잡아먹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밤마다 얕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의 외모는 더 이상 예전의 박정희가 아니었다.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바닷바람에 갈라진 피부. 흙먼지로 뒤덮여 뻣뻣하게 엉겨붙은 머리카락. 찢어지고 해진 옷.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슬픔과 절망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갈았다. 그녀는 밤마다 동굴벽에 뾰족한 돌멩이로 날짜를 새겼다. 하루, 이틀, 사흘 자신이 이 지옥에서 버텨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 진우의 이름을 새겼다. 그것은 증오의 낙인이자 복수의 맹세였다. 그녀는 생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썰물 때가 되면 갯바위로 나가 따개비나 작은 개를 잡아먹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돌을 부딪혀 불을 피우는 법도 터득했다. 불은 그녀에게 온기와 빛을 주었고 짐승들을 쫓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어떤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예민해졌다. 그녀는 바람의 냄새로 날씨를 예측했고 파도 소리로 물때를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도시의 늙은이가 아니었다. 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생존의 끝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살아서 돌아간다. 반드시. 그리고 내 아들, 진우. 내 놈이 내게 주었던 이 지옥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주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해친 원수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처 입은 암사자의 눈빛이었다. 짐승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진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박정희는 이제는 익숙해진 일과처럼 해안가를 돌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구조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언젠가 이 섬을 벗어나리라는 독한 의지만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왜였다.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바다를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낡은 고깃배 한 척이 엔진 소리를 내며 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그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지난 열흘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아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휘저었다. 제발 나를 발견해달라고. 다행히 배는 그녀를 발견한 듯했다. 배의 방향이 그녀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틀어졌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살았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는 곧 선착장에 닿았고 그을린 얼굴의 늙은 어부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배에서 내렸다. 아니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시오? 이 섬은 무인도인디. 정희는 어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의 끔찍한 몰골과 처절한 울음소리에 어부는 그녀에게 보통 일이 생기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정희를 부축해 자신의 배에 태웠다. 그리고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정희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어부에게 간신히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물론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과 함께 낚시를 왔다가 실수로 혼자 섬에 낙오되었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어부는 혀를 차며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고 저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래도 천운이요. 내가 오늘 이쪽 항로로는 잘 안 다니는디 이상하게 이쪽으로 와보고 싶더라니. 배가 무태 도착하자 어부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녀를 걱정했다. 바로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진우는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으며 빠져나갈 것이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없어져서 저도 찾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그놈은 분명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버린 아들보다 늙고 병든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들을 잠시 동정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죽었던 내가 유령처럼 나타나 그놈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어부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어르신 제발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소. 제가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집안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이 전부인 자신의 작은 손가방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어부는 그녀의 손을 저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희의 눈빛에서 무언가 보통이 아닌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할머니 사정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리다. 대신 몸부터 잘 추스르시오. 정희는 어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어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부가 쥐어준 약간의 여비와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자신이 살던 도시로 향했다. 그러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유령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멀리서 보이는 허름한 여관에 임시로 거처를 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집을 망원경으로 훔쳐보았다. 집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 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걱정의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들떠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다. 정희는 이를 갈았다. 저놈은 지금 나의 죽음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고 더 어두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한 줄기 빛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복수라는 이름의 지옥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박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의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바로 건너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을 익명으로 계약했다. 한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작은 방.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요새였다. 그곳의 작은 창문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예전 집,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낮에는 낡은 커튼 뒤에 숨어 망원경으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밤이 되면 짙은 색의 낡은 옷과 모자로 온몸을 감싼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시장 좌판에서 평생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의 도시를 배회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들 진우의 모습은 가증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는 슬픔에 잠긴 효자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꾀죄죄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녔고 이웃들을 마주칠 때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의 실종 소식을 알렸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람들은 모두 그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고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며 혀를 찼다. 정희는 옥탑방 창문 너머로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하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 진우는 가면을 벗었다. 그는 집안에서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었고 친구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였다. 정희는 도청장치라도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기술도 돈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더욱더 집요하게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아들의 위선을 증명할 빼곡한 기록들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었다. 진우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그는 경찰서에 다녀온 날 친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그냥 쇼 좀 하고 왔지. 그래야 나중에 의심 안 받잖아. 경찰놈들 어차피 늙은이 하나 사라진 거 대충 찾다가 말 거야. 그의 예상대로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단순 가출 혹은 치매 노인의 실종으로 잠정 결론 내리는 분위기였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지만 소중한 아파트. 그는 그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았다. 한 푼이라도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은 은행이었다. 그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정희의 예금 통장을 해지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머니의 실종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진짜 목표. 바로 보험금이었다. 그는 정희가 실종되기 바로 한 달 전 그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것이다. 실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으로 간주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유일한 상속자인 자신에게 지급되도록.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정희는 옥탑방에서 그 모든 과정을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았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피 묻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모성애마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진우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빌려 태어난 악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가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집을 알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술집의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노파로 변장한 채 앉았다. 그녀는 술에 취한 진우와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옷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로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다. 야, 진우야. 너 진짜 내 엄마 없어져서 시원하냐? 당연하지, 임마.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다.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잖아. 이제 이 집도 돈도 다 내 거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는 자신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유령의 눈으로 바라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추악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남은 것은 가장 완벽한 무대를 골라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뿐. 그녀는 녹음기 버튼을 끄고 조용히 술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아들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박정희는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의 죄악이 담긴 녹음기와 그의 행적을 기록한 빼곡한 수첩이 놓여 있었다. 이 증거들을 들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면 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징역 몇 년. 그것이 아들이 받게 될 처벌의 전부일 것이다.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내고 나면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갈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금세 사건을 잊을 것이고 그는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청년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법이라는 이름의 미지근한 절차일 뿐이었다. 정의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시시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인생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가 다시는 이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겨넣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이라는 닫힌 공간이 아닌 세상이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 그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만천하에 공개해야만 했다. 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기양양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장례식. 진우는 언젠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아니, 장례식을 빙자한 추도식을 열 것이다. 실종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비운의 효자 코스프레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수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모두가 그의 거짓 눈물에 속아 그를 위로하고 그의 효심을 칭찬할 것이다. 그가 쌓아올린 위선의 성이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무대.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그 생각이 들자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전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감탄했다. 무인도에서의 열흘은 시장 좌판에서 평생을 살아온 순박한 늙은이를 지옥의 전략가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복수를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로 구청과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뒤지며 실종자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실종 신고 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아내고 사망으로 간주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녀는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진우의 모든 단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복수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다. 무인도에서 돌아온 직후의 그녀는 누가 보아도 처참한 조난자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으로는 사람들의 동정심만 살 뿐 복수의 주체로서의 위험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부가 쥐어준 약간의 돈을 쪼개어 허름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리고 시장 구석의 옷가게에서 몸에 잘 맞는 단정하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샀다. 그것은 그녀의 수의이자 동시에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옥탑방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다. 슬픔도 분노도 담겨있지 않은 모든 것을 초월한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 그녀는 아들과 마주할 그 운명의 순간을 수백, 수천 번씩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또한 진우가 상속받게 될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비밀리에 작성해 두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돈방석이 아닌 텅 빈 잿더미 위에 올라앉게 될 것이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완벽한 복수는 와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차갑게 숙성시켜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옥탑방의 유령이 되어 거미처럼 조용히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어리석은 나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그 운명의 날을 차갑게 기다리면서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정희가 예측했던 대로 모든 것은 진우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가 실종된 지 2달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효자 연기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실종 선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와 슬픔에 잠겨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는 아들의 간절한 증언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정희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었다. 진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정희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그는 집을 팔아치운 돈으로
최신형 스포츠카를 뽑고 명품 옷들을 사들였다. 그는 또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에서는 몇 가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이 이미 사고사로 잠정 종결한 사건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그의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돈벼락을 맞은 졸부처럼 매일 밤 강남의 고급 술집을 전전하며 돈을 물쓰듯 썼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 마를 날 없는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을 올리며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어머니, 그곳에서는 행복하신가요? 이 못난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달았다. 정희는 옥탑방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경멸의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자신의 연극을 마무리할 가장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어머니를 위한 추도식이었다. 그는 친척들과 어머니가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상인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는 이 추도식을 자신의 효심을 만천하에 공인받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심의 눈초리들을 완벽하게 잠재울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최고급 장례식장의 가장 큰 홀을 빌렸다. 홀의 중앙에는 정희가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사진을 거대하게 확대하여 영정으로 내걸었다. 수백 개의 국화꽃이 영정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추도식에 쓰일 추도문을 직접 작성했다. 그 내용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미사여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부디 하늘에서 이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정희는 진우가 밤늦게까지 불 켜진 서재에서 그 추도문을 연습하는 모습을 망원경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추도문을 읽으며 어느 부분에서 목이 메어와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마치 배우가 대본 연습을 하듯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추악함에 대한 깊은 환멸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추도식 전날 밤, 진우는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마지막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정희는 그날 밤 역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술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술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불렀다. 정희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옛집, 아파트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는 현관문 옆 작은 배전함 속에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녹음기를 수거해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야, 진우야. 너 내일 추도식에서 울 수나 있겠냐? 너무 신나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니야? 새끼 뭘 모르네. 이게 바로 연기력이라는 거다. 내일 내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 눈물 연기를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크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악마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가장 화려하고 거창하게 파놓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덤의 주인이 관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일뿐이었다. 추도식 당일의 새벽. 박정희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을 잤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넘길 수 있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동이특이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정성껏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찬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몇 달간 자라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빗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의 얼굴은 무인도에서의 고생과 복수를 준비하며 보낸 고독한 시간들로 인해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형형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녀가 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장만한 유일한 전투복. 몸에 꼭 맞는 재킷과 단정한 치마. 싸구려 옷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더 위험 있고 고고해 보였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한때는 아들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순박하고 마음 약한 어머니.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돌가면을 쓴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꺼내 작은 가방 안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진우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기. 그의 행적을 날짜별로 기록한 수첩.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늙은 어부의 연락처와 그가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나 오늘 당신 곁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진우 저 못된 놈을 내가 사람 만들어 놓고 가야겠어요. 그러니 부디 하늘에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옥탑방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집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진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신의 슬픈 표정을 점검하고 눈물을 흘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정희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의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오늘은 그녀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는 기사에게 나지막이 목적지를 말했다. 대진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유령의 옷장문이 열렸다. 이제 죽은 자가 산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갈 시간이었다. 대진 장례식장의 가장 큰 특실은 박정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박정희 여사 추도식이라는 글자가 검고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홀의 중앙에는 거대한 국화꽃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박정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상주석에는 아들 진우가 헬쑥하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부축하며 위로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진우야, 힘내라.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런 효자가 어디 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문객들은 모두 진우의 완벽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그의 효심에 감탄하며 혀를 찼다. 정희가 평생을 함께했던 시장 상인들도 일손을 놓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정희 언니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바로 그 위선과 슬픔이 뒤엉킨 아수라장의 한복판으로 박정희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 가장 먼, 가장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검은 정장과 검은 모자,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 그녀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많은 조문객들 중 한 명의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듯 차갑게 지켜보았다. 위선적인 조문객들의 얼굴, 가식적인 위로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완벽한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한 편의 역겨운 코미디처럼 보였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추도식이 시작되었다. 엄숙한 음악이 흐르고 진우의 한 친구가 고인을 추억하는 추도사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에게서 전해 들은 거짓된 미담들을 마치 사실인 양 감동적으로 읊어내려갔다. 추도사가 끝나고 마침내 상주인 진우가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장내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비통하게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못난 아들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1/1000도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추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해내고 있었다. 그의 눈물 연기는 실로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급이었다. 어머니 부디 하늘에서라도 평안하십시오. 이 아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남은 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숙연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진우는 흐느끼며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야, 진우야. 너 내일 추도식에서 울 수나 있겠냐? 너무 신나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니야? 새끼 뭘 모르네. 이게 바로 연기력이라는 거다. 내일 내가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급 눈물 연기를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크하. 장례식장은 순간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귀에 들려온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의 한가운데 단상 위에 서 있던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시간이 멎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얼어붙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그 끔찍한 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하던 저 효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다. 진우는 단상 위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저 녹음 파일이. 그의 동공은 공포와 불신으로 극도까지 확장되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방금 저거 진우 목소리 아니야? 말도 안 돼. 자기가 자기 엄마 죽은 게 기쁘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과 연민에서 순식간에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 수백 개의 날카로운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누가 이딴 짓을. 바로 그때였다. 장례식장 가장 뒤편 어두운 구석에서 한 사람이 유령처럼 조용히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검은 정장, 검은 모자, 검은 선글라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정체 모를 그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앞줄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 몇몇이 무언가 알아차린 듯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여인은 마침내 단상 아래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얼굴. 죽었다고 믿었던 박정희였다. 진우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뒤로 낮아빠졌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것에 가까운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아악! 귀신이다. 처리가! 처리가! 박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는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장내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나는 내가 죽인 귀신이다. 그녀는 품 안에서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내 아들이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내 재산과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나를 구해준 어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자신의 어미가 죽은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내 아들의 진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진우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진혼곡처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친척들은 경악과 분노로 진우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런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 내가 인간이냐? 시장 상인들은 울면서 정희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언니,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우는 그 모든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은 가장 화려했던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우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진우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향해 증오와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지 그랬어. 왜 살아서 돌아와? 왜? 박정희는 그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장례식을 치러준 것이다. 산자를 위한 진혼곡. 그 길고 길었던 연주의 마지막 악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다음 날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새운 진우는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 박정희를 마주하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제의 그 당당하고 뻔뻔했던 효자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떠는 한 마리의 생쥐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정희의 모습을 보자마자 쇠창살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이 못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마가 부서져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연기는 장례식장에서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진실되게 보였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진 바로 그 순간에만 발휘되는 이기적인 후회. 함께 온 변호사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사모님, 진우 씨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어머니의 넓은 아량으로 덮어주신다면. 정희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겨울 호수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그 어떤 연민의 파동도 용서의 물결도 잃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들의 처절한 쇼를 감상하던 그녀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용서. 그녀는 나직이 그 단어를 읊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쇠창살 가까이로 다가갔다. 진우는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돌린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정희는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아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마치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손길처럼. 진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다. 진우야, 잘 들어라. 내 아들 진우는 열흘 전 저 남해의 차가운 외딴섬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다가 홀로 외롭게 굶어 죽었다. 진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는. 정희의 눈이 뱀의 눈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그저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역겹고 흉측한 벌레 한 마리일 뿐이야.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듯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차갑게 돌아섰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진우는 유치장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소. 그러니 저 벌레에게는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자비도 선처도 없을 것이오.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해주시오. 그것이 죽은 내 아들을 위한 나의 마지막 예의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단말마의 비명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모자였던 두 사람의 영원한 작별이었다. 독사의 눈물은 결코 어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없었다.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정희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했다. 진우가 어머니를 태우고 무인도로 향했던 배의 항해 기록, 그녀를 구조한 어부의 생생한 증언, 그녀가 실종된 직후부터 그녀의 재산을 처분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던 모든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식장에서 공개되었던 그의 추악한 본성이 담긴 음성 파일. 진우의 변호사는 그가 비독촉에 시달리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직후 그가 인터넷으로 무인도 생존 확률, 실종자 사망 처리 기간 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발견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재판 기간 내내 박정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방청석 가장 앞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아들을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응시했다. 그 시선은 진우에게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진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인도에 유기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인과 유족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존속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진우는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젊음과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어가게 된 것이다. 정의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우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며칠 후 그의 독방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어머니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였다. 진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그 안에는 용서나 안부의 말이 아닌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 안에는 그가 버려졌던 바로 그 무인도의 사계절 풍경 사진이 들어 있었다. 푸른 여름의 모습, 붉게 물든 가을의 모습,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의 모습. 그리고 사진 밑에는 짧은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보낼 5475일의 모든 계절을 기억할 것이다. 15년. 5475일. 진우는 그 숫자의 의미를 깨닫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보내는 저주였다. 그가 감옥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을 무인도에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려는 잔인한 심리적 고문. 그날 이후 정희는 매달 한 번씩 진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 안에는 언제나 무인도의 사진만이 묵묵히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발작에 가까운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만들어낸 무인도라는 심리적인 감옥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무겁고 잔인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족쇄를 감옥이라는 이름의 상자 안에 봉인해버린 박정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아들의 흔적, 그 악마의 흔적을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진우와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 집의 모든 벽과 모든 공간에는 아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와 그녀의 어리석었던 믿음이 유령처럼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그곳에서 더 머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집을 팔아치운 돈의 일부를 자신을 구해준 늙은 어부에게 두둑이 챙겨주었다. 나머지는 그녀의 마지막 복수를 위한 실탄으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집안에 남아있던 진우의 모든 물건들을 남김없이 끌어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 그가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던 시험지, 그가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학사모, 그리고 그와 함께 찍었던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앨범들. 한때는 그녀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과의 추억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역겨운 거짓의 증거품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산처럼 쌓아 올렸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들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녹아내리고 마침내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 불길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성애에 대한 그녀 스스로가 거행하는 장례식이었다. 그녀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장 좌판에서 평생을 모은 쌈짓돈,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 그 모든 돈은 진우가 그토록 탐냈던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을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홀몸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조용히 전달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겨둔 채 모든 것을 비워냈다. 재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그녀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앞으로 겪게 될 진짜 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진우의 모든 범죄 기록 마이너스 판결문, 재판 기록, 관련 뉴스 기사 마이너스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진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기록해 두었다. 그의 친구들, 옛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인연을 맺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그녀는 진우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날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에서의 15년은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그가 출소한 이후에 펼쳐질 것이다. 그녀는 그가 발을 내딛는 모든 곳에 그의 과거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 그가 평생 이 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만들 작정이었다. 악마를 지우는 일.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이 세상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10수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박정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고 정직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저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 남해의 작은 포구 마을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그녀가 처음 진우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항구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귀향한 말수적은 할머니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고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거대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우를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라는 감정마저도 오랜 세월 속에서 무뎌지고 풍화되어 버렸다. 그저 가끔씩 텅 빈 밤이 찾아오면 심장에 시린 바람이 부는 듯한 거대한 공허함만이 그녀를 찾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정의의 실현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한 어미였다면, 아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질없는 후회는 망령처럼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터였다. 어느덧 진우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우편함을 통해 교도소에서 보낸 출소 통지서를 받았다. 15년. 길고 긴 시간이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하는 시간. 그녀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 준비해 두었던 그 복수 파일을 꺼내보았다. 진우의 모든 죄악이 담긴 그 잔인한 기록. 그녀는 이 파일을 들고 당장이라도 진우가 찾아갈 모든 곳에 그의 과거를 폭로할 수 있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아주 작은 희망의 싹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의 그녀에게 과연 그런 마지막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들고 바닷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종이 조각들은 마치 한 무리의 흰나비처럼 푸른 바다 위로 흩어져 내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복수의 굴레에 묶여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해방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꺼내 파도 위에 띄웠다. 잘 가라 내 아들아. 그것은 진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잘 가라. 아들밖에 몰랐던 어리석었던 박정희야. 그것은 무인도에서 죽어버린 그녀의 모성애를 위한,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진정한 진혼곡이었다. 국화꽃이 파도를 타고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도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녀 자신만의 온전한 삶뿐이었다. 15년. 한 인간의 청춘이 잿빛의 콘크리트 벽 안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박진우가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온 날.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는 그의 곁에서 아첨을 떨던 친구들도, 그의 장래를 촉망하던 친척들도 모두 그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낡고 희미한 존재가 되어 그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철저히 혼자였다. 오랜 수감 생활로 그의 외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여우처럼 교활하게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하게 꺼져 있었고, 팽팽했던 피부는 푸석하게 늘어져 제 나이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오직 어머니를 향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만이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출소 후 며칠간을 PC방과 값싼 여인숙을 전전하며 보냈다. 세상은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낯설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시대에 뒤처진 낙오자였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몇 군데의 작은 공장에 이력서를 냈다. 하지만 그의 전과 기록은 주홍글씨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존속살인 미수. 그 단어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심은커녕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결국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는 인력시장을 통해 나가는 하루짜리 막노동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자신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늙은 인부들 틈에 섞여 먼지 나는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날랐다. 한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억 원의 돈을 주무르려 했던 그였다. 이제는 하루 품삯 몇만 원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 홀로 쭈그려 앉아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페류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감옥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이제는 사회라는 더 크고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비좁고 냄새나는 고시원 방에 누워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환영이 그를 찾아왔다. 장례식장에서 유령처럼 걸어 나오던 그 차가운 얼굴. 면회실 쇠창살 너머로 자신을 벌레라고 부르던 그 서늘한 목소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아니,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증오는 그의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가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그는 마침내 박정희가 살고 있다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아냈다. 그는 주머니에 날카로운 과도 한 자루를 품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그는 며칠간 마을을 배회하며 어머니의 집을 찾아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담하고 평화로운 집.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집 앞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증오로 터질 듯이 뛰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달려가 저 여자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모두 끝나는 것이다. 그가 막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마을의 다른 할머니 몇몇이 웃으며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희 언니, 혼자 일만 해? 힘들게. 이리 와, 우리가 맛있는 거 싸왔어. 그들은 정희의 손을 잡아 끌고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저토록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녀는 다른 할머니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평범하고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니, 복수당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자신을 완벽하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녀의 세상에는 더 이상 박진우라는 이름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암세포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완벽한 치유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곱씹으며 지옥 속을 살아왔는데 정작 그녀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천국과도 같은 평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그녀에게 아주 작은 상처 하나도 입힐 수 없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진우의 손에서 과도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인간의 울음소리가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것에 가까운 처절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을 증오해줄 마지막 한 사람마저도.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힘없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의 저편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박정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숲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자신의 따뜻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완벽한 형태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